안녕하십니까, 김재화입니다. 네,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말, 그렇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참, 말이라고 해야 합니다. 말은 우리가 가축, 짐승 말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쓰는 언어는 말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되려면은 여러 가지 도구가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입 밖으로 소리내서 표현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스피치 종류와 그 다음에 그 중요성, 특성은 또 뭐가 있을지 그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잔소리, 아내의 잔소리, 아버지의 꾸지람, 아니면 저의 변명, 이런 것들이 다 스피치에 해당이 되고 그 중에 한 종류가 이루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치의 중요성을 간단히 먼저 살펴보자면요. 대중사회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사는데 이 스피치의 필요성은 그 대상이 많으니만큼 그만큼 더 증가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또 위치가 다르므로 물론 편지나 이메일 같은 다른 전달 도구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것이 전화나 직접 면대면의 말 이상의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탈권위 시대에서 개인의 의사소통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것이고요. 말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부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말을 다루는 능력이 됩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스피치 능력이 부족하면 전달되는 정보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전달자 자체가 그 완성도가 분명히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스피치 하면은 한 사람이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대중연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만은 물론 스피치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식이죠. 저 또한 그런 강의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 외에 스피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것과 목적에 따른 것으로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상황에 따른 스피치의 분류입니다. 연사 중심적인 상황에서는 한 사람의 연사가 다수의 청중을 상대로 스피치를 실행하는 방식의 발표입니다. 이번에는 다수 연사가 참여하는 회의, 토론, 대담회, 쇼 등을 한 사람의 연사가 총괄 진행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즐겨 보시는 텔레비전에 주말 정도에 많이 하죠. 그런 정치 또는 사회 이슈 문제들을 가지고 토론하는 그 토론 프로그램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타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하면서 각자의 의견을 얘기하거나 쇼 같은 데서 연사로 참석해서 그 진행 규칙에 따라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그런 방식의 것이 있죠. 이것은 상황에 따른 스피치의 분류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목적, 내가 스피치를 왜 하는지, 이 말을 전달을 해서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가에 따라서 이 분류가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먼저 연사가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 실시하는 스피치를 우리가 흔히 설득 스피치라고 합니다. 이 후보자가 대중연설을 하는 것은 자신을 좀 알아달라라는 후보자가 바로 그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간곡히 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견 발표, 그리고 또한 면접 대상자들이 면접장에 들어가 가지고 심사위원 앞에서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제가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저를 뽑아 주십시오 하는 면접 대상자들의 응답이 바로 그 설득 스피치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정보 제공 스피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프로그램이 정보 제공 스피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강연이나
프리젠테이션, 그리고 보고, 시범, 또는 회사의 대표자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어떤 일을 하라는 지시, 이런 것이 정보 제공 스피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목적에 따른 분류를 조금 더 보죠. 우리는 스피치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 한 사람의 진행자에 따라서 전체가 즐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동창회, 계모임, 연회나 파티 같은 데서 그런 경우를 많이 갖게 하는 것인데요. 그걸 흔히 유흥 스피치라고도 부릅니다. 잘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이번에 청중에게 활력과 영감을 불어넣기 하기 위해 하는 격려 스피치가 있죠. 이거는 대표적인 것이 주례사, 입학이나 졸업식을 하는 학생들을 두고 하는 격려사, 축사,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또는 운동선수들을 상대하는 펩토크가 이에 해당되는 건데요. 펩토크라는 말을 잘 들어보시지 않았죠? 이거는 PP로 쓰는데요. 펩이라는 것이 원래 원기를 북돋아주는 후춧가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퍼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이 펩토크라는 것이 경기 도중에 우리가 스포츠 중계를 봤을 때 감독이 잠깐 작전 타임을 심판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선수들을 불러 모아서 뭔가 얘기를 하죠. 예전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시청자들이나 관객들은, 현장에서 관중들은 그걸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 마이크를 착용하고 감독이 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선수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때 그 펩토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감독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경기의 승패,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감독들은요, 흔히 작전 타임이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작전에 대한, 전략에 대한 것들만 선수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을 했습니다. A 선수, 너는 앞으로 빨리 나가고, B 선수, 너는 뒤에서 방어를 해. 그 다음에 C 선수, 옆에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좀 도와줘. 이렇게 해야지. 지금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어. 이렇게 선수들을 꾸짖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나 지금 펩토크는 다른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주로 설령 우리 편이 지고 있다 하더라도, 선수들의 역량이 다소 지금 상대 선수들한테 지고 있다 하더라도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고 격려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 야, 분명히 처음에 다소 이렇게 우리 실력이 달리더라도 뒤에 얼마든지 극복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예전에 감독은 경기의 전략만 잘 세우면은 훌륭한 감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선수들에게 기운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펩토크를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감독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선수들한테 스피치의 중요성이 뭐가 필요하겠느냐라는 생각은 이제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원리와 실용 기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피치의 기본이 되는 것은 정치 연설이며 대중 연설, 그리고 강의, 프리젠테이션, 연회 연설, 격려사나 축사 등을 포괄하는 발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런 스피치 방식의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직접 연설을 하거나 또는 많은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거나, 또는 물건을 팔기 위한 세일즈 일선에서 내 상품을 잘 설명해야 되는 그런 말할 기회를 자주 갖는 것입니다. 또한 교사나 교수들은 강단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강의를 잘해야 할 것이고요. 그 회사에서 또는 단체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 파트에, 아니면 우리 회사의 업무가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보고를 하는 등등의
다양한 스피치 활동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스피치의 어떤 혜택을 입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그거를 잘 고를 수 있고 좋은 값에 살 수 있다. 자, 그런 사람들한테는 물건을 잘 보는 눈, 안목도 필요하겠지만은요, 좋은 물건을 파는 상인이 꺼내 보이면서 나한테만 아주 저렴한 값으로 주게 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는 흥정 기술, 이 또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스피치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스피치의 종류에서는 이러한 스피치 여러 상황에서 성공적인 말하는 자, 화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피치의 기본 원리 이외에도 그 상황에 고유한 속성과 그리고 절차상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특수 활용 기법은 어떤 거를 쓰면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스피치 특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듣고 야, 그 참 좋은 표현이다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왜 저 연사가 저렇게밖에 말을 못할까 라는 다소 아쉬워하거나 실망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연사가 잘 하게 되면은 되는데 그 잘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은 무엇을 해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지적 능력이나 자기의 직업이나 자기의 나이에 맞춰서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청중에 듣는 사람의 수준에 적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낚시꾼은 말이죠. 지렁이를 가지고 갑니다. 낚시를 하러요. 그것은 낚시꾼이 지렁이를 먹으러 지렁이를 갖고 가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붕어가 지렁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낚시꾼은 다소 지저분하지만은 징그러운 지렁이를 들고 가듯이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비록 그 말이 내 수준에는 맞지 않지만은 지금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야 잘 알아들어야 할 때가 있을 때는 다소 내가 싫어도 뭐 이를테면은 어린 학생들한테는 그들만이 쓰는 그들에게서 통하는 은어 같은 것도 몇 개 알아둬야 할 것이고, 만일 노인들 앞에서 말을 해야 될 때는 좀 고풍스러운 한자어투 그런 말을 내가 뭐 즐겨 하지는 않고 잘 모르지만은 사전에 배워서 해야 되는 것이 청중의 수준을 이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좋은 표현의 또 하나는 뭐니 해도 말이 명쾌해야 합니다. 그걸 듣고 나서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듣는 사람 쪽 문제는 아니죠. 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사는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명쾌하게 잘 들리고 잘 이해되도록 훈련을 늘 해둬야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은 조금 전에 했던 말입니다만은 뜻이 잘 통하게 하려면은 듣는 사람이 잘 아는 말을 쓰는 것이 좋다라는 식으로 자신이 의도적으로 상대의 눈높이, 귀높이의 말을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좋은 표현 중에 하나는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이 숫자 3을 말하는 건지 5을 말하는 것인지 김씨를 말하는 것인지 이씨를 말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표현을 해야지 우물쭈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이라는 말은 적은 것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해도 그렇습니다. 길게 말했는데도 상대가 못 알아듣거나 또는 감동받지도 못하고 설득당하지도 못하면 그 긴 말은 그야말로 내 입만 아프고
주의를 시끄럽게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커뮤니케이션의 기술로 아무 도구로서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긴 말을 짧게 줄여서 축약을 해서 간단 명료하게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정치가는 그렇게 말한답니다. 내 눈을 보면은 내가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지? 그 말 한마디를 해주면은 비서관이나 어떤 보좌관들이 그 말의 뜻을 잘 알아듣고 평상시 훈련이 서로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잘 돼 있었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야말로 말을 적게 함으로써 오히려 효과는 더 키우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을 멋들어지게 많이 한다 해서 그 말이 효과적으로 잘 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한 예입니다마는 우리가 예식장에 가가지고 긴 주례사 말씀을 듣습니다. 아, 꽃피는 봄에 뭐 새소리 우주짓고 어디서 봄향기 가득히 뭐 날아오는 이 상춘지절에 여러분이 뭐 이런 말들이 멋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관객들은 빨리 신랑 신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또는 얼른 마치고 식사를 하고 축하 인사를 하고 다음 일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긴 말을 해봤자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도 않고 그리고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란 철저하게 줄일 수 있는 한 줄여야 합니다. 같은 말 반복해도 말하는 사람 입만 아프고 절차는 복잡해질 뿐이지 두 번 말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결코 두 번 알아듣지는 않습니다. 자, 창의적인 표현을 사용해라.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 늘 하던 말, 늘 하던 행동을 보이고 늘 지었던 표정을 지으면 상대가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좀 더 색다른 말을 하고 색다른 제스처를 쓰면서 좀 특별한 어떤 용어 구사를 하게 될 때 저 사람이 재밌구나. 야,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럴까? 라고 관심과 흥미가 바로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의적인 표현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만든 아주 독창적인 언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터넷이나 또 다른 책자 같은 데서 어떤 것을 정보를 습득해 가지고 사람들이 잘 쓰지 않지만 이런 말을 쓰니까 아주 재밌어지는구나 라는 독특한 자기 표현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어떤 그 소설을 읽다가 이 대목에서 이런 것이 아주 독창적인 표현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거 뭐냐면은 어느 사람이 얼굴에 흉터가 좀 있었는데 그 사람의 흉터를 설명하는 말이 저 사람은 병원에 가서 상처를 기운 게 아니고 구두가게에 가서 그 미싱으로 그 재봉틀로 틀림없이 얼굴을 꿰맸을 거야 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말했을 때 이 그 흉터의 상처가 아주 좀 거칠게 돼 있다는 말을 잘 표현하는 것이어서 그 그림이 확연히 제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그런 것들이 독창적인 나만의 특별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피치 특성 중에서 특수 표현 기법을 한번 보겠는데요. 관점 표현 기법이라고 합니다. 관점이라면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내 눈으로 보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좋은 연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객관적 사실도 잘 받아들여야 하겠지만은 나만의 특별한, 나만의 유일한 어떤 자신의 주관이 확실히 서 있어야 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잘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맥시마 기법이라는 용어도 스피치 특성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그것은 관점을 표현하는 기법 중에서 가장 단순한 것으로 자신의 생각을 하나의 원칙으로 정해놓고
내 원칙 하에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원칙이 정하는 것이 너무 독단적이고 나만이 쓰는 특별한 거친 조금 듣기 거북한 용어일 경우는 환영을 받지를 못하겠죠. 자, 과장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든지 좀 키워서 말하면은 저쪽에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저렇게 말을 재밌게 하려고 키워서 하는 거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크게 하는 것입니다. 뭐 배가 좀 나온 사람을 보고 어우 배가 산만큼 나왔네 뭐 이런 말들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다소 사실과 다른 그런 말을 좀 키워서 하는 것을 과장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약화기법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실제보다도 오히려 더 약하게 작게 말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또 효과를 노리는 방식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 둘이 아닌 아이러니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나는 지금 배가 너무 고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밥을 방금 먹고 나서 자기가 밥을 많이 먹었던 것을 오히려 자랑하려고 나타나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밥이 먹고 싶은데도 아이고 나는 배가 불러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어서 빨리 밥을 먹고 싶다는 그런 정반대의 어떤 뜻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도치반복기법이라고 있는데 말의 앞뒤 순서를 바꾸는 것이 이에 해당됩니다. 시적 묘사 기법. 어떤 말을 할 때 그 영탄조라 그러죠. 감탄을 하는 말. 아름다워라. 저게 아름답군요. 이 말 대신에 아름다워라. 이런 식으로 시적을 어떤 그 묘사 기법이 있는가 하면은 마치 사물을 대할 때 그림같이 느껴지도록 세세하게 표현하는 것을 회화적 묘사 기법이라고 또 합니다. 자, 어떤 있는 현상을 묘사를 할 때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비유는 은유가 있고 직유가 있고 또한 반유 또는 화류, 환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죠. 은유는 그야말로 은근히 빗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유는 직접적으로 빗대는 것이고요. 너는 꽃처럼 아름다워. 이러면 바로 꽃에 빗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꽃을 얘기하더라도 저 사람은 꽃에 가까이 간 한 송이 같아. 이런 식으로 좀 더 비켜나서 은근히 말하는 것이 은유가 되는 것이고요. 반대는 반유는 오히려 그 반대쪽으로 말하는 것이고요. 이 비유법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화류라는 것은요. 화류는 어떤 죽어있는 것에 무생물에도 힘을 주는 것입니다. 저 바위가 내게 달려왔다. 이랬을 때 또는 나무꽃이 나를 보고 빨리 오라고 손짓을 했다.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을 화류법이라고 그러고요. 환유법은 아예 어떤 사실을 전혀 다른 걸로 묘사를 하는 거. 내 어머님은 하늘 같아요. 어머니는 하늘과 동격. 이렇게 놓는다 그랬을 때 이것이 바로 환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앞에서 스피치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다음에 스피치의 특성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스피치의 종류는 우리가 꼽아본 대로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친구들과 얘기하는 것도 스피치의 주요한 한 종류가 될 것이며 정치인이 예전에는 그런 대중규모의 정치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은 한강 백사장이나 어디 넓은 공원 그런 데서 100만 심지어는 200만 청중을 모아놓고 한 사람이 확성기에도 되고 자기의 어떤 소신과 자기의 철학, 정책을 열심히 설파하는 그런 스피치도 있었지만은 요즘에는 확성기가 발달이 되고 그리고 또한 전화나 방송시설, 인터넷
이런 것의 발달로 이렇게 대중규모의 스피치는 사실상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대신 잔잔하게 말을 하고 잔잔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토론, 세미나 이런 것들이 스피치에서 많이 보여지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어느 스피치건 다 중요합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어떤 사실을 여쭤보는 거라든지 학생이 누구한테 뭐를 더 알고자 어느 질의를 하거나 하는 것들, 또는 지휘관이나 상사가 부하, 아랫사람들에게 어떤 지시사항을 말하고 싶거나 필요한 것들을 시키고자 할 때, 그럴 때의 스피치, 또는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사이에서 생기는 흥정 사이에서 있는 것, 아니면 국가 원수들끼리의 어떤 대담에서 국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그러는 문제 때에 생기는 그런 스피치까지, 스피치의 종류는 참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 어떤 스피치건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피치의 종류와 관계없이 어떤 스피치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 그런 스피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스피치가 참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스피치의 종류와 함께, 그리고 그 스피치의 특성, 그리고 스피치를 잘 할 수 있는 어떤 묘사 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